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레그리 하트의 공통체를 낸 4월의 책 출판사 안희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강연이라는 게 특별한 형식이 없이 선생님 모시고 강연 듣고 질문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 화요일이죠. 이게 찾기가 힘든데 제 시간에들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쉽지 않은 책이고 또 쉽지 않은 강연인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인문학 강연을 주최도 해보고 가보기도 했는데 30-40명 이상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난해하다면 난해할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번 주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아주 기분도 좋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얘기는 짧게 하고 우리 오늘 강연하실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요. 조정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레그리 사상에 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자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외국에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 그래도 그분의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재해설한다는 게 뭘 그다지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정환 선생님은 단지 레그리 사상의 해설자가 아니라 스스로도 레그리의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 다중이라는 개념, 또 다중지성, 또는 집단지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상을 몸소 실천해서 연구에서도 활발히 펼치고 계시고요. 아마 레그리의 그동안 번역하신 책, 또 선생님이 스스로 쓰신 책, 한국화된 다중 사상에 대한 대설서랄까 이런 책들에서 선생님 책들만 해도 아마 레그리 사상은 10분 이하로도 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또 연구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출판사도 갈무리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레그리 책이 하나지만은 갈무리 출판사에서는 아주 여러 권의 레그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정환 선생님 바로 모셔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추운데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동기로 이곳에 오셨을 줄 압니다. 레그리를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친숙하게 읽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상당히 넓은 폭의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라딘의 이벤트 댓글란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굉장히 호기심에서 신청하신 분도 있고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강의라고 하는 게 항상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지점들이 없지 않았었고요. 어쨌건 지금 레그리가 33년생이니까 80을 넘어서 상당히 고령에 접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7일 날 아주 긴 논문을 또 발표를 했더군요. 가속주의자 선언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이 가속주의자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좀 아주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의견인데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가속주의자 선언문에 대한 아주 따뜻한 논평이자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80이 넘은 고령으로 인문학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공통체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출판되었으니까 젊은 시기의 저작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왕성한 사유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좀 전에 소개를 하셨지만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출판해 주신 출판사 대표분도 계시고 그리고 뒤에 역자 두 분도 지금 참석해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의미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소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한 2시간여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내부에 대해서 또 그의 생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나 또 해결 방법들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거리를 소개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거리가 언제부터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떤 고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다가 내놓았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저희가 그 2003년에 출판한 그 아우토노미아라는 책의 제1장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식의 좀 쉬운 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책의 1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글을 여기 이제 처음 접하거나 혹은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글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퍼스펙티브, 관점을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이 연속 강좌의 그 3번째 시간이 공통적인 것에 대한 대담 형식으로 주제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출판사에서 잡았는지 아니면 역자분들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3번째 시간에 그 어쩌면 최근 네거리 생각의 도달점이랄까요.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가질 기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나가는 출발점을 오늘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일대적인 아닙니다. 최근에 그 미디어에서 많이 그 강좌 프로그램 같은 게 확산되어지면서 쉽게 얘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또 그런 강좌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서 조금만 어렵게 하면은 왜 나한테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이야기를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힐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던데요. 과연 그러한 그 풍조, 분위기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여깁니다. 쉽게 철학적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단순화시키는 방법이고, 철학적 개념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컨셉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생각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여러 생각들의 그 결합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상식에 호소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생각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바로 이 개념의 점수야 이렇게 제시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릇된 방식으로 철학과 대중이 만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거리의 삶 자체가 그걸 뭐 여실하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함께 그 철학 혹은 정치 철학을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어떤 생각, 내 삶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만질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만지고 같이 소통한다고 하는 그 과정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네거리 생각을 시기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1963년 이전하고 그 다음에 1983년하고 63년 사이 그리고 83년에서 2000년 사이 그리고 그 이후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는 그 이탈리아 사회당이 기독민주당과 대연정을 꾸렸던 회의고요. 그리고 사회당 소속이었던 네거리가 탈당을 했던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 탈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 탈당 전과 후의 그 사유의 그 변화 이걸 우리가 이제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사회당 활동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정통적 막서주의자들 혹은 사회주의자들처럼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을 생각하되 대체로는 이제 자본에 대한 그 비판이라는 방식으로
자본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리라고 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63년 이전의 네거리의 문헌은 한국에 별로 이렇게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네거리 자신도 그렇게 그 이전 글들을 다시 제출한다거나 그런 데 대한 큰 의욕을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63년에서 83년 사이하고 83년에서 2000년 사이의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짚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 책의 그 역자이신 정남영 선생님이 공통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2000년 이후에 형성되어진 그 생각을 공통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공통체에 이르기 전의 네거리 생각의 그 발전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바로 이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이를 그 공통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두 개의 키워드, 이걸 오늘 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거리가 사회당을 탈당한 후에 마르게나 화학공단으로 가서 물론 교수 생활을 하면서입니다만 자본론 강동 모임을 조직을 하고 같이 일찍이 작성한 그 팜플렛을 공장 입구에서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면서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그 체험, 공장 체험하고 자기 자신의 그 지적 체험의 그 해부를 시도한 게 바로 그 63년 탈당 이후의 그 행적인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막스가 자본론을 공부했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맨 처음 소개된 네거리의 책이 1991년에 그 모계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약간 그 번지를 잘못 찾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공 출판사인 세계보사에서 그 책이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물론 그 역자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읽어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든 텍스트였습니다. 그 책을 뺀다면은 94년, 그러니까 저보다 정확하게 20년 전인데요. 이 막스를 넘어선 막스라는 책이 사실상 처음 한국에서 출판된 그 네거리의 그 목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책은 자본론을 다루는 책이 아니고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 작성했던 그 개요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죠. 한국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백이 출판사에서 나왔다가 그림비에서 다시 재출간을 했는데요. 이 요강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고 바로 네거리가 자본론 어떤
해설가라기보다는 자본론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정치경제학 요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마르게라 과학공단 주변에서 이 자본론 스타디 모임을 만들면서 이 노동자들과 함께 자본론 공부를 했던 막스의 네그리의 그 이미지 이건 우리한테 별로 들어가 있지를 않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바로 63년에서 83년 사이 막스를 넘어서 막스는 1977년에 그 파리 노동사범에서 알티스웨르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정치경제학 강의의 강의록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한 것이니까 63년, 83년 사이에 자본에서부터 정치경제학 비판 묘강으로의 어떤 이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그리의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상당 부분은 저 20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노트를 비롯한 매우 레디칼한 잡지 출판에 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973년에는 그 오페라이스모 내부에 그 분열과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 자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 분화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 나중에 붉은 여당으로 알려지게 되는 초코 레닌주의적인 그러한 조직과 반대로 마리오 트론티처럼 공산당에 이제 재입당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제도 정당으로의 나아가는 그런 부분과 네그리 사이의 그 차이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13년인데 바로 이러한 것을 겪기도 하고 1977년에 이탈리아의 그 아우토노미아권이 여성운동이나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 3자의 아주 방대한 연합에 입각해서 이탈리아의 거의 이중 권력을 가져올 만치 영향력이 커질 때 이호적인 지도자로 우상이 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뒤인 79년에 알도모로 수상 납치 살해 사건에 일종의 그 사건의 추모자로 수괴로 검찰로부터 지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긴 하지만 여하튼 그 사건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 일련의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83년이라고 하는 해는 감옥에서 네그리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잠시 몇 개월 동안의 석방 기간을 거치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혐의가 무고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발과 또 77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아우토노미아 운동에 대한 일종의 그 변호를 하다가 정세가 다시 끼우러져 가지고 결국 프랑스로 밀항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20년 사이에 전개가 되게 되는데 이 네거리의 이 일련의 20년간의 행적 속에서 집요하게 추구했던 하나의 이론적 초점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마르크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 당대의 이탈리아 사회에서 마르크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었고 그 속에서 붙들었던 것이 바로 산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 그러면 사다 팔다 할 때 그 산자가 아니고요. 리빙 레이버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동적인 이라는 용어이고 막스가 그 죽은 노동과의 대비 속에서 사용했던 말이죠. 보통 죽은 노동 그러면은 피계류 속에 고정되어서 살아있는 노동자들과 공장에서 그 대면을 하게 되는 그 생산 수단들을 흔히 이제 죽은 노동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훨씬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반면 산노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순수하게 자본의 운동이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그 히게리와 같은 고정자본 그래서 가치수로 봤을 때는 단지 생산된 상품 속에 자기의 가치를 이전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불변자본과는 달리 가치 틈에서 그 잉여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상품 속에 생산해내는 그 가변자본으로서 존재하지만 가치턱을 벗어나서 물질의 생산과 재생산 혹은 사용가치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죽어있는 자본이라거나 죽어있는 노동이라거나 혹은 불변자본과는 달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래서 잉여가치라고 자본이 부르는 그 새로운 그 무엇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산노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스의 자본론 분석에서는 이 산노동에 대한 그 관심으로 우리를 이끌 만치 이 노동에 대한 분석이 사용가치라거나 그것의 생명성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지는 않죠. 상당히 많은 부분 자본 하나의 상품 속에 두 개의 가치 사이의 그 갈등이 교환가치의 지배로 귀착이 되고 바로 이것이 가치화의 운동을 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자본으로 응축되어 가고 이 자본의 일반적인 운동이 사회 속에 어떤 식의 그 균열을 가져오는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그 일반 법칙을 통해서 한쪽 극에는 극단적인 극단적인 자본을 집중시키고 그 반대편에는 그에 상응하는 극단적인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축적해가는 이런 이제 이 양극적인 그 균열을 그려내고 바로 이러한 사회 하나의 사회의 두 개로의 그 찢김이 공황이라고 하는 그 위기적 관념을 어떻게 그 운동 속에서 준비해 나가게 되는가 하는 쪽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언급될 때에는 이 노동이 어떻게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또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되어지고 연결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이 노동 자체가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본과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림 속에 서술되어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